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인 만큼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다루고 있죠.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스토리는 한 분야에 뛰어난 천재 일본인이 세계의 정상을 찍는다는 내용의 상장물입니다. 과거 JTBC 비정상 회담에서는 터키 출신의 한 출연자가 재밌게 본 작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인 캡틴 츠바사를 꼽았었는데요. 이 작품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천재 축구 소년의 이야기로 함께 출연한 많은 출연진들은 이 만화를 본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알베르토는 그 만화에서 일본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라며 만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히 말했죠. 이에 출연진들도 꿈이라도 꿔야지, 만화니깐 그 정도는 해야지라며 알베르토의 일침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선 이같이 만화로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게 흔한데요. 특히 만화를 통해 세계 정상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꿈꾸곤 하죠.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는 일꿈 한이 풀어쓰자면 일본이 꿈꾸면 한국이 이룬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만화 속에서 열망하는 세계의 정상을 찍어버린 한국에 실존하는 천재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로 레슨을 받은 적 없는 소년이 숲속에 버려진 피아노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연주해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며 세계 3대 콩쿠르라 불리우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다. 물론 실제 이야기가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인 피아노의 숲의 스토리입니다. 역시나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천재 캐릭터가 세계의 놀라움을 선사하고 정상에 우뚝 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만화일 것만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한국은 그것을 현실로 이뤘죠. 5년 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7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결선의 최종 심사 결과 한국의 조성진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폴란드 음악가인 프레데릭 쇼팽을 기려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에서 한국인 조성진이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조성진은 6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병행했고 피아니스트 신수정 서울대음대 명예교수와 박순년 순천대 교수의 지도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11살이던 2005년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후 2008년 국제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09년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11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 2014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모습을 보였죠. 또 서울시향과 수차례 협연했고 러시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미넨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체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굉장히 많은 곳들과 협연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꿈에 그리던 먼치킨이자 노력형 천재인 거죠. 일본이 이루지 못한 분야에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자 치졸한 일본은 만화에서만큼은 한국인을 비열하고 열등한 캐릭터로 묘사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만화 피아노의 숲에선 쇼팽 콩쿠르에 출전하는 한국인 쌍둥이 형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외모를 보나 설정으로 보나 실제 2005년 쇼팽 콩쿠르에 출전한 한국의 임동민, 임동혁 형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품에서는 파이널리스트에도 진출 못하는 다소 찌질한 캐릭터로 묘사했죠. 이게 과연 현실을 반영한 캐릭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쇼팽 콩쿠르는 참가자 중에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싶으면 그게 1등이든 2등, 3등이든 그 자리 비워놓고 시상할 정도로 깐깐하고 콧대 높은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에서 2005년 당시 임동민, 임동혁 형제는 2위를 비워둔 채 공동 3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4등에는 일본인 2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일화는 만화에서라도 두 형제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들을 탈락시켜 한국에게 지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치졸하고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가 바둑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의 바둑은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으로 통하죠. 일본 작가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지 바둑에서만큼은 한국인 캐릭터를 최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법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 고스트 바둑왕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스트 바둑왕은 주인공 히카루가 창고에서 오래된 바둑판을 발견한 순간 해이안 시대의 바둑 천재 기사가 주인공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 바둑의 세계로 인도해가는 스토리입니다. 그 만화에서는 바둑계 최강 끝판왕격으로 묘사되는 한국인 캐릭터 고영아를 일본인 주인공 캐릭터들이 끝끝내 이기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일본 만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또 한국인이 주인공을 이겨버리고 끝내자 일본 내에서는 항의가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가는 이게 현실이다라며 항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한국인 캐릭터 고영아의 모티브가 된 건 박영훈 구단입니다. 박영훈 구단은 1997년에 11살이란 어린 나이로 전국 아마 10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이었습니다. 또 프로 아마 토너먼트 16강과 같은 해 8월 말 KBS, NHK, CCTV 동양 3국 나라가 주최하는 아시아 3국 어린이 바둑잔치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했고 같은 해 학초배에서 우승했죠. 거기에 1998년 삼성화재배 아마바둑 오픈에서 우승, 같은 해 학초배 2연패를 달성했고 연말 12월에는 아마국수전에서 준우승, 1999년에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2001년 제6기 천원전 우승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가 하면 2004년 후지츠배에서 우승해 입단 후 4년 7개월 만에 즉 최단 기간, 당시 최연소로 구단을 승단한 바둑 기사입니다. 이만큼이나 일본인들이 환장할 만한 천재는 발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부들거릴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한국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018년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브루노와 드라당스 최고 여성 무용 수상을 받은 박세은은 노력과 끈기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피라미드 정점까지 이른 인물이죠. 그는 349년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아시아 무용수로는 최초로 제1무용수인 프로미에즈 덩세즈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시작한 박세은은 어린 시절 발레 영재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두각을 드러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영재 입학했죠. 그리고 2007년 로잘 콩쿠르에서 1위, 2010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금상 등 세계 4대 발레 콩쿠르 중 3곳을 휩쓸며 콩쿠르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로 유명한데 학생 시절 강도 높은 훈련량 때문에 그에게 붙은 별명이 빡세은일 정도라 하니 다 말했죠. 게다가 로장 콩쿠르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 컴퍼니에서 1년 정도 연수를 받았고 귀국 후 국제 발레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에 진출한 이후에는 초고속 승진으로 화제를 뿌렸죠. 2011년 준단원으로 입단한 박세은은 2012년 6월 한국 발레리나노는 최초로 이 발레단의 정단원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만인 2013년 1월 코리페, 즉 국무의 선두, 파리 오페라 발레 무용수를 구분하는 5등급 중 4번째로 승급한 데 이어 1년도 안 돼 쉬제, 솔리스트급으로 3번째 등급까지 승급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004년 말에는 라소르스에서 나일라 역할로 첫 주역 데뷔를 했고 2016년 제1무용수로 변혁될 수 있는 프로미에즈 덩세즈로 올라섰습니다. 순혈주의가 강하고 서열주의가 강한 발레단에서 그녀가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끈기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만화에서나 꿈꾸는 청재적인 인물하면 그분을 빠질 수 없는데요. 특히 그분하면 빠질 수 없는 이 사진은 아주 유명. 프랑스에서는 의료기관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불미라 파리 코칭병원 집중치료실장은 지난 4일 뉴스방송 채널인 LCI 토론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에이즈 취약 연구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마스크, 의약품, 집중치료실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해보자.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의 말에 카밀 로히트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장도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언은 아프리카계 유럽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등 논란을 불렀다. 인체 임상 실험을 하려면 피실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개발부터 임상 시험까지 수년이 걸린다. 지난해 나온 에볼라 백신은 개발하는데 42년이 걸렸다. 그런데도 선뜻 아프리카를 위험한 실험의 무대로 쓰자고 한 것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에서 뛰었던 코트디바르 출신 디디에 드로그바는 3일 트위터에 아프리카는 실험실이 아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니피그로 보지 말라고 썼고 이스탄불 바샥샤히르에 뛰는 세네갈계 프랑스인 덴바파는 백인들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서구에 온 걸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미라 실장은 허핑턴 포스트에 인종차별의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 환자가 많은 아프리카는 전염병 위험이 더 크지만 의료적 시도는 다른 곳보다 적게 시도되고 있지 않느냐고 변명했다.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아시아 포비아도 만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때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했는데 이 역시 아시아 포피아를 부추기고 있다. 이스라엘 스타트 기업 라이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상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 발언은 코로나19 이전보다 900% 증가했다. 사실 인종차별의 역사는 전염병의 유행과 극의적을 같이 한다. 실제 2003년 중증급성호 흑기증 후군에 대유행된 중국, 아시아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질 때는 아프리카가 표적이 됐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전염병이 키운 공포는 결국 차별과 혐오로 번져간다고 했다. 미국 확진자 30만 명 돌파 트럼프 사망자 많이 나올 것.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만을 넘어 전세계 감염자의 4분의 1에 이르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듭 앞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사태 악화를 예고했다. 4일 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전보다 약 3만 5천 명 늘어난 31만 1,500여 명을 기록했다. 미국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10만 명을 돌파한 지 8일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은 이날로 전세계 감염자 수의 26%를 점유하게 됐다. 미국은 사망자도 8,400여 명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데보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종관도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며 당신 가족과 친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할 때다. 그것은 바로 6피트 거리두기와 손 씻기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더라도 미국 내 사망자가 10만에서 2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언급하며 미국인들에게 지침 준수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을 견인하는 것은 뉴욕주다. 뉴욕주의 확진자는 이날 현재 미국 전체의 약 37%인 11만 4,100여 명이다. 사망자는 3,500여 명으로 2001년 9.11 뉴욕 테러 때 숨진 2,7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아무도 산꼭대기의 숫자를 알 수 없다면서도 7일 안팎에 뉴욕의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확진자가 급증하며 뉴욕의 의료용품, 장비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지원에 손길이 몰려들고 있다. 쿠오모 지사는 뉴욕주 밖에서 온 2만 2천 명을 포함해 8만 5천 명이 뉴욕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벌이고 있으며 중국도 인공호흡기 1,000개를 기증해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만계 캐나다 기업인으로 미프로농구 브루클린 네츠의 구단주이기도 한 억만장자 조차이 부부는 마스크 260만 개, 인공호흡기 2,000개, 의료용 고글 17만 개를 뉴욕에 기부했다. 서구에서는 자부심이 붕괴. 서양 우월주의는 종언을 구할까? 코로나19는 도발한다. 미국과 유럽의 서양 우월주의 신화에 의문을 던진다. 글로벌 리더 미국 선진국 유럽이라는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국제 질서를 주도해온 대서양 동맹을 뒤흔든다. 19세기 식민주의, 20세기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그리고 미국 독주까지 200년 긴 세월 세계를 호령했던 서양 헤게모니를 위협한다. 비행기 탄 바이러스에 맥없이 농락당하는 자신들의 실자와 추락에 서구는 당황하고 있다. 요즘 미국, 영국, 프랑스 언론은 코로나 이후에 닥칠 동서양의 권력 이동에 촉각을 세운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스는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한다. 이어 팬데믹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시장을 붕괴시키고 정부의 무능을 노출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파워의 결정적 변화를 불러올 게 분명하다고 진단한다. 영국 가디언은 서양이란 브랜드의 아우라가 바랬다. 코로나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과 영향력을 급속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양의 퇴조를 걱정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위대한 미국이 초라해졌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만과 오판이 완벽한 실패를 자초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에서 믿기지 않는 일들이 목격됐다. 텅 빈 공포의 뉴욕, 방호복이 없어 비닐을 뒤집어 쓴 의사, 인공호흡기를 나눠 쓰는 환자, 두려움에 울부짖는 의료진과 시민의 참담한 광경은 세계인에게 미국을 다시 보게 했다. 사망자가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허망한 죽음의 땅이란 극단적 표현도 등장했다.